자, 여러분 드디어 갈래가 바뀝니다. 이제 한시를 지나가서 시조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조는 여러분이 아마 가장 익숙하게 이제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건데 실제로 양이 좀 방대합니다. 대신 짧기 때문에 뭐 평시조 같은 경우는 뭐 세 줄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비슷한 것들 많아서 작가 이름까지 연결하면서 나의 배경 지식으로 가져갈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시조는 갈래를 파악하는 게 그 고려가요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려가요는 3분후라고 했었잖아요.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자, 시조는요. 3장 6구 45자 내외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자, 3장 6구 45자 내외. 자, 3장이라고 하면은 세 줄이 있다는 얘기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3장은 자, 첫 번째 1장은 뭐라 부를까요? 초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중장, 그리고 종장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6구라고 하면 덩어리를 6개로 나눠야겠네. 자, 덩어리를 좀 나눠볼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쳐서 하나,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네 덩이, 다섯 덩이, 여섯 덩이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6, 9까지는 했죠. 그럼 여기가 1구, 2구, 그치?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되겠네. 사이에 이렇게 한 슬래시 하나씩 쳐서. 자, 그리고 45자 내외라고 한다는 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45자 내외를 이해하려면 일단 몇 음보인지부터 기억을 해봐야 된다. 자, 음보율과 음수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보는요, 보폭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 얼마큼 걷는지 이럴 때 쓰는 보폭. 그럼 얘는 끊어 읽기의 단위를 뜻합니다. 음보율은 끊어 읽는 단위를 말해요. 음수율은 음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음절이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 음보율이 시조는 무조건 몇 음보다 사음보다. 그럼 사음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네. 요렇게.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3, 4, 3, 4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여기 보면은 얽혀진들에서는 여기가 네 글자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시조의 음수율을 이렇게 표현해요. 3 또는 4음보다. 이렇게. 3 혹은 가로치고 4조다. 한 글자는 봐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럼 시조의 음보율은 뭐다? 4음보. 음수율은 뭐다? 3, 4조.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우는 음수율과 이 음보율은요,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씩 외우면 되는데, 여기 밑에 한번 써볼게요. 음보는요, 일단 두 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3음보가 있고 4음보가 있어요. 이 모든 거는 정형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형식. 형식이 있는 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현대시들을 배우시면은 그거는 형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유시라 그런다. 그러니까 시조할 때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이 자유시지? 자유가 없는 시예요. 정해진 형태가 있다. 정형시. 그러면은 한국 문학에서 3음보, 4음보 좀 분류를 해볼까요? 일단 3음보. 여러분 우리 뭐 배웠지? 가시리, 서경필고, 정석가, 동동, 청산별고, 고려가요. 3분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고려가요가 나중에 뭐에 영향을 주냐면 민요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민요는요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어요. 대다수의 작품이 3음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 있잖아. 아리랑, 아라리요. 3음보죠. 근데 좀 나중에 가면은 4음보짜리도 나와요. 생김새가 약간 가사랑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내용이 웃기고 서민들이 주로 창작한 이
그 내용이거든요. 뭐 시집살이를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생을 만나러 간 남편에 대한 원망 이런 거를 담은 민요들 중에서 사음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음보를 찾으려고 하면 눈에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 삼음보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요게 삼음보잖아요. 사음보는 모양이 어떻게 써? 이렇게 되겠죠. 이 모양을 구별하려고 하면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양을 통해서 내가 이게 몇 음보인지 저절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작품의 음보를 외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형태를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민요는요,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3음보가 대다수의 민요는 3음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문학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김소월. 한국 문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독립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던 김소월의 작품에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뭐지? 민요적 율격이라는 말을 합니다. 민요적 율격이 바로 삼음보거든요. 김소월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삼음보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삼음보. 그래서 선생님 가로치고 김소월이라고 좀 적어줄게요. 자, 그럼 사음보 갈 건데 사음보 우리 오늘 배우는 거 시조. 그리고 시조가 여러 개 모이면 연달아서 모이면 1수, 2수, 3수, 4수 가면 뭐죠? 연시조. 다 시조 계열이니까. 그리고 시조를 되게 연결해서 쓰는 그 시조를 연속적으로 쓰면 뭐가 되죠? 그 유명한 정철이 많이 쓴 가사가 되죠. 그래서 민요, 시조, 연수, 가사 이런 것들이 모두 사음보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음보, 3음보와 4음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음수율 좀 가볼게요. 자, 음수율은요. 지금 시조에서 우리 배우는 3 혹은 4조가 있고 요게 시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7호조가 있거든요. 7호조는 우리가 바로 민요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7호조라고 한다는 거는 글자가 7개, 5개 나온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산 너머 남촌에는 슬래시 누가 살길래 이거 노래도 있어요. 이게 민요적이라니까. 여기가 7음절이고 누가 살길래 5음절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7, 5쪽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월도 이거 하나 얘기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얘도 7, 5조가 되겠죠. 숫자 세보면 되잖아요. 숫자 세보면 되지. 찾으려고 해야 보여요. 음수율과 음보율을 구별하는 이거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시조로 와볼게요. 4음보와 3,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시조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를 파악하려면 일단 시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시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시조가 조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에 그 정형성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시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냥 해야 돼? 고려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도 막 시조 대회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까지도 현대 시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이게 특히 시조가 진짜 시험에 내기 좋은 거는 짧잖아요. 그래서 막 외부 지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선지의 시조를 내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되는 그 문학의 작품과 연결해서 생각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조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주제가. 뭐 자연을 예찬하거나 임금님을 사랑하거나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시조는 그 엮어읽을 작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훈민적 음으로 쓰였다. 그래서 우리 국문학의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시조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은 향유 계층이 확대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다양화되고 형식도 다양해진다. 자, 형식 좀 볼게요. 자, 평시조 있죠. 자, 평시조는 3장 6구 45조 내외를 정말 딱 지킨 대표적인 시조입니다. 여기는 향유층을 쌤이 정리해줄게. 향유층이 뭐냐면 양반인가? 양반만 시조를 썼을까? 양반만 평시조 썼다? OX. 절대 안 됩니다. 양반들이 지들끼리 시조를 쓰고 놀지 않았어요. 누구랑 놀았어? 기생이랑 놀았어요. 조선에서 기생은요, 천민입니다. 그래서 향유층을, 평시조의 향유층을 뭐라고 하냐면 양반과 기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기녀들은 천민이었다는 거. 그래서 양반이 주된 향유층이었다 라고 낚시를 많이 걸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황진이 기녀죠? 양반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시조는 천민들, 그러니까 기녀들과 양반이 향유를 같이 했다. 자, 그리고 평시도는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그냥 제목인 척해요. 근데 연시조는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얘는 1년, 2년, 3년이라고 하지 않고요. 1수, 2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연시조는요. 매해 수능에 나와요. 매해 수능에는 연시조 아니면 가사가 나와. 솔직히 시조는 좀 내신용 느낌? 아니, 시조도 세 줄짜리를 수능에 왜 내겠어요? 너무 쉬운데? 그래서 연시조 아니면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짧은 평시조부터 이해를 해야 또 여러분이 연시조랑 가사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1 이때 시조를 평시조를 많이 배워요. 사설시조랑 같이. 근데 얘는 1수, 2수, 3수 이렇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 아하, 이 작품의 갈래는 연시조구나. 이걸 할 수 있다. 또 뭘 할 수 있다? 제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시조는 제목을 보면 대충 얘가 뭔 얘기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예. 대충 뭐 자연 예찬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연시조를 이거는 다 근데 다 사음보예요. 다 시조니까. 사설시조는 얘는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건데 사설시조는 이거를 좀 볼게요. 사설시조의 특징. 자, 향유층은 평민으로 확대되고 또 여자들도 많이 썼거든요. 평민이나 여자들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이 향유층은요, 이 형태가 조금 독특해요. 형태가 되게 독특한데 여기 이 말 있죠. 평시조는 단형시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짧은 거야. 근데 사설시조는 장형시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길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가 길어졌는지가 내신 시험에는 중요합니다. 어디가 길어졌느냐. 시조는요, 3장이라고 그랬죠? 초장, 중장, 종장. 근데 초장은 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형 시조에서 어디가 장형이 되냐면, 잘 들어요. 중장 혹은 종장입니다. 그러니까 초장 빼고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났던 대다수의 작품들은요, 종장이 길어진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또 종장이 좀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장, 중장까지는 평시조처럼 보이지만 종장이 살짝 긴 사설 시조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장형 시조에서는 초장 빼고 중장 혹은 종장이 길어진 형태가 사설 시조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장이면 안 돼. 근데 종장만 해도 안 되고 중장만 해도 안 돼요. 중장 혹은 종장이 길어진 형태다. 여러분 이런 어미에서 시험 많이 나온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중장 혹은 종장에서 중장이거나 종장이 길어진 형태가 사설시조다. 그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향유층 차이 있지, 형태도 차이가 있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평시조는요, 일단 기생들이 쓴 거는 좀 임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정환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뻔하죠? 그 양반들이 쓴 거는 뭐가 있겠어? 자연 예청? 아니면 뭐 절개? 고려를 향한 그런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국지정, 연군지정, 그러니까 되게 유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평시조를 많이 썼다면, 그죠? 평시조 내용은 뭐야? 유교적이다. 혹은 이 유교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충효 이런 거 포함, 예를 들어서 충효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자연 예찬, 그리고 더불어서 좀 풍류
예를 들어서 혼자 새벽에 감성에 젖은 거야. 가을에 달이 떠 있고 세상에 바람이 좋구나. 이런 시조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뭐야? 유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연이 친구란 것도 아니고 뭔 얘기야? 라고 하면 대부분 주제가 풍류예요. 풍류. 그러니까 선비의 멋을 다루고 있는 작품. 이럴 때는 좀 그 주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뭐 가을 밤의 정취, 아니면 봄이 오는 즐거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의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면 사설 시조로 오잖아요. 그럼 일단은 사회를 좀 비판합니다. 왜냐면 사설시조는 언제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회가 혼란해지고 좀 가렴주고 하는 탐관오리들이 득세를 하고 또 전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양반도 몰락하거든요. 양반도 몰락하니까 이 평민들이 이 사설시조를 쓸 때는 사회를 비판하는 좀 탐관오리를 비판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흙수저인지 한탄하는 것들이 있어. 난 너무 흙수저예요. 엄마도 없고 막 이렇게 맨날 하루 종일 일만 해도 돈도 없고 자 이런 시조들이 생겨요. 그리고 사설 시조는요 웃겨요. 엄청 웃겨. 자 웃긴 거를 자 우리가 뭐 희화화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사회 비판적인 시선을 담아서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은 풍자라고 하죠. 탐관오리 욕하는 거 대부분. 그리고 이게 그냥 서민들의 어떤 좀 유쾌함을 나타내는 희화화 쪽으로 가면은 해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설 시조는요 한자어도 물론 있고 좀 옛날 쓰던 말들 있죠. 그래서 뭐 자물쇠를 뜻하는 막 10가지 단어를 열거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물쇠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웃기게 표현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적인 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이제 시조의 형식 아까 선생님 말했죠?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고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주를 지닌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 빼먹었다. 평시조와 사설시조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보로 고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가사도 이렇게 가거든요. 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사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고 자 연시조가 아닌 경우 대부분 제목이 없고요. 초장의 첫 구를 제목처럼 부르기로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시조의 성격과 내용 쌤이 아까 말했던 창작 초기에는 고려 유신의 회고가 여러분 고려는요 몇백 년 지속되는 줄 알아요? 500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500년 도읍지를 빌마로 돌아드니 500년? 그럼 딱 고려를 떠올리셔야 된다. 그리고 사육신의 절이가 사육신 하면 누구 생각나? 단종.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쵸?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거를 개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이 개유정난 사건에서 그 단종을 그러니까 단종을 복귀시키려는 그 위치를 복권시키려는 그 세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쿠데타 세력은 뭐 안 된다 해가지고 세조 물러가라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죽여버렸어. 몇 명을 6명의 신하를. 근데 이때 사육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어요. 6명이 죽었고 6명이 살았지만 관직을 버리고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지만 내가 세조 밑에서는 일은 못하겠어 해가지고 자연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육신, 생육신의 시조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제목부터 외워줘야 돼. 왜냐면 시를 다 읽고 나면은 그래 뭐 절개를 다뤘어는 이해하겠지만 그 절개의 대상이 단종이라는 거. 이 경우 부정적인 세력이 세조를 왕으로 올렸던 쿠데타 세력이라는 거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종에 대한 어떤 절개를 드러낸 사육신과 생육신의 시조는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그냥 절개, 자연 예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 예찬도 되고 이렇게 자연을 예찬하고 유유자적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런 걸 멋진 말로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이랑 호수, 그러니까 자연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좋다고 노래하는 거. 그리고 기녀들의 경우에는요, 애정 문제, 이거 뭔가 이별의 청아, 이별했어, 그리워해요, 그죠? 섬세하고 진솔해요. 그리고 기녀들은요, 좀 아름다워. 왜냐면 순 우리말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순 우리말에서 특히 음성상징어 이런 거, 음성상징어가 나오면 여러분 봐봐요. 나비가 날아간다. 이거랑 나비가 펄럭펄럭 날아간다. 무엇이 더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을까요?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는 건 음성상징어예요. 그래서 특히 황진이의 어떤 음성상징어 이런 것들이 정말 훈민정음 창조도 되길 잘했다. 순 우리말을 아름답게 쓰고 있다.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서민들의 생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길이가 늘어난, 길이가 어디가 늘어났다 그랬죠? 중장 혹은 종장이 늘어난 사설 지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작가층 이야기했죠? 창작 초기와 조선 전기에는 누구? 사대부를 중심으로 조선 중기에는 사대부들 이외에도 황진이와 홍남 같은 기녀들이, 조선 후기에는 평민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시조의 갈래를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한번 본격적인 시조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늙는 거 좋아해요? 싫지 않아요? 자, 이 첫 번째 나온 시조는요, 우리가 탄로가라고 합니다. 탄식해, 이거는 늙을 노자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두음법칙 적용되면은 노인 이렇게 되는 거야. 노인정 말할 때 얘가 원래 늙을 노자예요. 로. 그래서 얘는 탄식한다, 늙음을. 자, 그러면 이 작품은요, 일단은 평시조고요. 이 주제는 늙음에 대한 탄식이고요. 한 손에 가시를 들고, 얘가 첫 번째 줄이죠. 이게 그대로 제목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탈로가는요, 주제가 늙기 싫다는 건데 저는 좀 좋아해요. 웃겨요. 좀 뻔한 표현이 아니야. 볼까요? 1번 대상을 의인하여 표현한다. 2번 초장 중장에서 각각 대구법이 드러난다. 시조엔 대구법 진짜 많아요. 이렇게 유사한 통사구조. 대구법은 유사한 통사구조를 활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타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이거는 달달달 외워야 할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작품 자세 읽기. 고려 말의 학자 우탁이, 그래, 우탁.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시조는 고려 때부터 만들었다.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늙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단식하면서도, 제가 이거 웃기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늙음을 달관한 낙천적이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겠다. 그래요. 여러분, 달관이 뭐예요? 달관. 달관. 그러니까 거의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좀 있잖아. 약간 요가 선생님 같은 거. 되게 성숙한 사람. 뭐 늙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그런 초월적인 자세. 삶을 향한 어떤 초월적인 자세.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늙어서 속상하다고 징징 우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글이 웃겨요. 그리고 늙음을 피해보려고 어떻게 가시와 막대기로 늙음한테 저리가 오지마 라고 하거든요. 이러니까 쌤 웃기다 그랬죠. 뭐 어떤 특징이 있어? 해학적이다. 웃긴다. 근데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풍자라고 하면 안 돼요. 풍자는 아니야. 웃기긴 한데 사회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지 더하기 탄식할 탄 늙을로 노래가 쌤이 이야기했죠. 탈로가의 정이다. 자, 이제 시로 가볼까요?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자, 이렇게 어조자음군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를 읽으면 돼요. 또 이렇게. 자, 한 손에 가지 들고 한 손에 막대를 들었어. 이거 되게 대꾸법이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해서 은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늙은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쳐내려고 그랬어요. 얘도 대구법이네요. 그럼 봐봐요. 나는 가시랑 막대기를 들고 그러니까 저리 가 이리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늙은 길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거 시간 백발 이거 머리가 왜 하얗겠습니까?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이걸 막대를 탁탁 치려고 해요. 근데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그럼 이때 이 쟤는 뭐야? 백발 그 자체예요.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온다. 그러니까 더 빨리 내가 늙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늙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늙는 게 좀 좋진 않겠죠. 늙음에 대한 탄식이라고는 해도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우울하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막으려고 가시도 들어보고 막대도 쳐내려고 했는데 늙음이 오는구나. 그런데 이걸 되게 희화화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귀엽지 않아요? 늙음을 어떻게 막겠어. 근데 막는다고 표현하는 게 귀엽잖아요. 그 발상이 귀엽잖아, 발상이. 그래서 이 발상을 어떤 발상이다? 달관이다. 그래서 달관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 시어 이 백발은요. 이게 늙음이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늙음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성. 이 추상성을 어떻게 표현했다? 구체화했다는 거예요. 구체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화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는데 특히 어떻게 구체화했어? 여기서는 시각화한 거예요. 시에서 구체화했다 그러면 심상 떠올리셔야 돼요. 인간에게 오감이 있죠? 뭐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플러스 공감각적 심상, 그리고 복합감각적 심상 이런 심상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시각화를 한 거야. 왜냐면 늙음한테 가시를 가지고 이리 오지 마! 저리 가! 라고 막대기를 막 쳐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발상, 이 발상이 바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선지에서 발상이라는 단어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너무 해학적이야, 웃겨. 이제 그리고 또 백발을 의인화하고 있죠. 자기가 막 다 알고 나한테 백발이 늙음이 온다. 자, 다음 춘산의 눈 녹인 바람. 우탁이 똑같은 작가인데요. 이 사람도 탈로가를 두 개를 쓴 거죠. 이 보면 늙음을 한탄하면서도 인생을 달관한 여유와 관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태도가 비슷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시조예요. 이 관조라고 하는 거는 한 발짝 떨어져서 어떤 사물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초월적 자세, 어나더 레벨, 달관, 요가 선생님 같은 거, 마음에 굉장히 여유가 많고 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관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봄산에 쌓인 눈을 바람이 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머리도 거의 서리가 내린 것 같은 거야. 왜? 흰머리니까, 백발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바람이 불어서 눈을 녹이듯이 내 머리 위에도 바람이 불어서 눈이 녹기를 바란다고 이제 표현하는 시조예요. 볼게요.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그죠? 건듯 잠깐 불고 가는 것이 없다. 적은 덧 잠깐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고 싶다. 귀 밑에 해묵은 서리. 요거는 이해하셔야지. 무슨 소리야? 바로 백발 흰머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녹여치겠어? 안 녹겠지만 이렇게 해학적으로 내가 흰머리를 그러니까 옛날에 염색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죠? 염색하면 되는데 그때 염색이 없었나 봐.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흰 머리 여기서는 해묵은 서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비유한 거지. 비유죠. 어떤 비유야? 은유법이죠. A는 B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있죠? 백설 그리고 흰머리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시조의 대략적인 개요와 우탁의 탈로가 두 작품을 보셨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시조 한동안 할 거예요. 열심히 달려봅시다.